내가 친절을 베풀면 다른 사람도 친절로 보답해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무시받고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외엔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친절은 사회생활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타인을 대하는 현명한 처세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장사꾼처럼 대하라. 모든 것을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거래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속기 쉽다. 이는 그들이 비범한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상사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과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몰라서 경탄의 대상도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로 취급당한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속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인의 기질을 체득하라. 또한 굉장히 숭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상의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참된 알미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리는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던져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빈정거림에는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성광과도 같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군중의 불만족과 개인의 악의가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소수의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을 통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하다. 한 사람의, 아니요, 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 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혹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라.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이다. 거절의 쓴맛의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라.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라.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라. 지나친 선량함도 때로는 죄악이 된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이런 둔감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거의 못한다. 이는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보이는 적절한 반응은 자신이 인격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지니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이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라.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며 자아의 발견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라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사람을 보고 느끼는데 냉철하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정으로 느낌을 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인생이란 숫제 연극인걸요. 인생은 모두가 연극일까? 좀 더 진실한 인생도 있지 않을까? 그저 진실해 보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보일 만큼 진실한 체학이란 용이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연기란 결국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위선도 일종의 타락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미술가이면서도 왜 공식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세요? 인간이 습성화된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하는 한 그 생활 자체가 도저히 멜로드라마 이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손창섭의 소설 설중행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숫제 연극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내심이 다른 것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 진실한 체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못한 일체를 감추고 그 얼굴에 또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며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마치 인생의 한 정형이기나 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그 행위도 결국 하나의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냉철한 눈으로 봐야만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다. 지금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라도 냉철한 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연극 속에 필요한 대사의 한 토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살벌한 인생인가. 해밍웨이는 인생을 투우에 비유했는가 하면 모라비아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희극이라고 단정했다. 클로델은 인생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희곡은 한없이 현명하고 선량한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것은 이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희극의 주인공이지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파란 곡절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을 관찰함에 있어 먼저 그 행동을 보며 다음은 행동의 동기를 보며 다음은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어찌 속일 수 있으랴. 말은 아낄수록 값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 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한 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 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물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의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다. 길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술에 취했어도 말을 아껴라.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장부이다. 헤로도토스는 술을 마시면 말의 날개가 돋쳐서 방향무인하게 뛰놀게 된다고 경고했고 루크레티우스는 술이 우리들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함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함과 채머리와 난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느덧 술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몸을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 나라의 순우고는 재치와 해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시 위왕은 잔치와 사치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위왕이 순우곤에게 주량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되에 취할 수도 있고 한 섬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위왕이 다시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전에서는 한 대만 마셔도 취하지만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면 8말을 마셔도 취기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해가 저물어 젊은 남녀만 남아 한데 어울려 놀다 보면 술판도 어지럽게 되고 흥은 극에 달하게 되지요. 이때면 신의 주량은 한 섬이 좋게 됩니다. 문제는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있습니다. 술이 극에 달하면 혼란은 당연히 뒤따르는 법입니다. 순우곤의 말에서 위왕은 크게 깨닫고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전념하여 다시금 제 나라의 국위를 크게 떨쳤다고 한다.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 그것이 안 되면 적게 마시라. 글래드스턴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이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모기가 사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나은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는 것은 남편과 다투는 아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세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내킨다면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떻겠어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모기는 사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콧구멍 둘레에 털이 나 있지 않은 부분을 물었다. 사자는 발톱으로 자신의 얼굴에 많은 상처를 낸 다음에야 싸움에서 물러섰다. 모기는 의기양양해졌다. 그러나 모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다. 거미에게 잡아먹히면서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과 싸워서 이긴 자신이 거미처럼 하찮은 벌레에게 먹히고 많은 운명의 장난을 슬퍼했다. 이솝우화 속의 이야기다.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속담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못살게 군다는 뜻이다. 또 친족이나 친척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빗대어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라고 한다. 싸움이란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 잘 벌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조금만 자기를 굽히면 비껴갈 수도 있는 일을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책은담의 가르침을 보자. 권세 있는 사람이 서로 겨루고 영웅호걸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개미가 비린내 나는 것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모기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반을 서듯 해도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풀무로 금을 녹이고 끓는 물로 눈을 녹이는 것처럼 해소되기 마련이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적을 만난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한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취모멱자란 말이 있다. 털을 헤치며 흉터를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는 것은 자기 흉은 모르고 남의 흉만 탈을 잡고 나무란다는 뜻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으로 사람들은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이 10가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만 같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자기의 잘못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 모든 잘못과 고슴도치는 바늘 없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과오에는 뚜렷한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도 없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쑥스러운가. 법구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라. 사람을 대할 때 장사꾼처럼 대하라. 모든 것을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거래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속기 쉽다. 이는 그들이 비범한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상사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과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몰라서 경탄의 대상도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로 취급당한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속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인의 기질을 체득하라. 또한 굉장히 숭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상의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참된 알미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리는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던져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빈정거림에는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섬광과도 같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군중의 불만족과 개인의 악의가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소수의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을 통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하다. 한 사람의, 아니요, 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 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혹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라.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이다. 거절의 쓴맛의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라.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라.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라. 지나친 선량함도 때로는 죄악이 된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이런 둔감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거의 못한다. 이는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보이는 적절한 반응은 자신이 인격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지니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이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라.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며 자아의 발견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라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사람을 보고 느끼는데 냉철하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정으로 느낌을 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인생이란 숫제 연극인걸요. 인생은 모두가 연극일까? 좀 더 진실한 인생도 있지 않을까? 그저 진실해 보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보일 만큼 진실한 최악이란 용이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연기란 결국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위선도 일종의 타락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미술가이면서도 왜 공식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세요? 인간이 습성화된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하는 한 그 생활 자체가 도저히 멜로드라마 이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손창섭의 소설 설중행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숫제 연극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내심이 다른 것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 진실한 체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못한 일체를 감추고 그 얼굴에 또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며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마치 인생의 한 정형이기나 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그 행위도 결국 하나의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냉철한 눈으로 봐야만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다. 지금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라도 냉철한 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연극 속에 필요한 대사의 한 토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살벌한 인생인가. 해밍웨이는 인생을 투우에 비유했는가 하면 모라비아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희극이라고 단정했다. 클로델은 인생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희곡은 한없이 현명하고 선량한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것은 이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희극의 주인공이지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파란 곡절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을 관찰함에 있어 먼저 그 행동을 보며 다음은 행동의 동기를 보며 다음은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어찌 속일 수 있으랴. 말은 아낄수록 값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 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한 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 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물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2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의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다. 길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술에 취했어도 말을 아껴라.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장부이다. 헤로도토스는 술을 마시면 말의 날개가 돋쳐서 방향무인하게 뛰놀게 된다고 경고했고, 루크레티우스는 술이 우리들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함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함과 채머리와 난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느덧 술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몸을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 나라의 순우고는 재치와 해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시 위왕은 잔치와 사치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위왕이 순우곤에게 주량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되에 취할 수도 있고 한 섬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위왕이 다시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전에서는 한 대만 마셔도 취하지만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면 8말을 마셔도 취기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해가 저물어 젊은 남녀만 남아 한데 어울려 놀다 보면 술판도 어지럽게 되고 흥은 극에 달하게 되지요. 이때면 신의 주량은 한 섬이 좋게 됩니다. 문제는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있습니다. 술이 극에 달하면 혼란은 당연히 뒤따르는 법입니다. 순우곤의 말에서 위왕은 크게 깨닫고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전념하여 다시금 제 나라의 국위를 크게 떨쳤다고 한다.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 그것이 안 되면 적게 마시라. 글래드스턴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 3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이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모기가 사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나은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는 것은 남편과 다투는 아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세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내킨다면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떻겠어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모기는 사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콧구멍 둘레에 털이 나 있지 않은 부분을 물었다. 사자는 발톱으로 자신의 얼굴에 많은 상처를 낸 다음에야 싸움에서 물러섰다. 모기는 의기양양해졌다. 그러나 모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다. 거미에게 잡아먹히면서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과 싸워서 이긴 자신이 거미처럼 하찮은 벌레에게 먹히고 많은 운명의 장난을 슬퍼했다. 이솝우화 속의 이야기다.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속담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못살게 군다는 뜻이다. 또 친족이나 친척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빗대어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라고 한다. 싸움이란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 잘 벌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조금만 자기를 굽히면 비껴갈 수도 있는 일을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책은담의 가르침을 보자. 권세 있는 사람이 서로 겨루고 영웅호걸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개미가 비린내 나는 것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모기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반을 서듯 해도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풀무로 금을 녹이고 끓는 물로 눈을 녹이는 것처럼 해소되기 마련이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적을 만난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한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취모멱자란 말이 있다. 털을 헤치며 흉터를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는 것은 자기 흉은 모르고 남의 흉만 탈을 잡고 나무란다는 뜻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으로 사람들은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이 10가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만 같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자기의 잘못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 모든 잘못과 고슴도치는 바늘 없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과오에는 뚜렷한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도 없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쑥스러운가. 법구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라. 사람을 대할 때 장사꾼처럼 대하라. 모든 것을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거래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속기 쉽다. 이는 그들이 비범한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상사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과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몰라서 경탄의 대상도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로 취급당한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속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인의 기질을 체득하라. 또한 굉장히 숭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상의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참된 알미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빈정대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리는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던져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빈정거림에는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성광과도 같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호의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군중의 불만족과 개인의 악의가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위층의 소수의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을 통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하다. 한 사람의, 아니요, 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 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혹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라.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이다. 거절의 쓴맛의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라.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라.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라. 지나친 선량함도 때로는 죄악이 된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이런 둔감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거의 못한다. 이는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보이는 적절한 반응은 자신이 인격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지니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이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라. 기쁨에 들떠 가볍게 승낙하지 말며 술 취한 기분으로 함부로 성내지 말라. 즐거운 마음에 들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여 끝맺음을 소홀히 말라.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나무 그늘 밑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칸트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칸트는 도망가기는커녕 그의 칼날을 슬쩍 비켜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일 텐데. 자신을 쉽사리 감정에 실어버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든다. 희로애락 어느 하나에라도 쉽사리 자기를 싣지 말라. 그 감정의 진폭에 쓸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기쁨에 들떠 기쁨에 빠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도 빠진다. 사랑에 들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감정은 되도록 내면 깊숙이 가라앉히고 마치 수놓듯 현실을 판단하라. 그것이 이성이며 절제며 자아의 발견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배워서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살펴가리라. 진리를 깨우친 다음 남을 가르치면 밝은 지혜로 되살아날 괴로움은 없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기를 남을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라. 자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것에 가깝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류 문제도 나의 일이며 도덕 문제도 나의 일이다. 진리와 자유와 인도와 정의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다.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라. 그렇다.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은 남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줄 알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줄 아는 것이다. 도덕과 진리와 자유,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느니 좋은 일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죄악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람이고 죄악의 부스러기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것뿐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가지고 온다. 용서 자체가 벌이다. 용서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가. 전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독일의 라이 박사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잘 있거라. 이 지옥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다. 몸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먹는 것도 좋고 감방은 따뜻하다. 나는 읽을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 매일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사람을 보고 느끼는데 냉철하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철한 정으로 느낌을 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인생이란 숫제 연극인걸요. 인생은 모두가 연극일까? 좀 더 진실한 인생도 있지 않을까? 그저 진실해 보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보일 만큼 진실한 체학이란 용이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연기란 결국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위선도 일종의 타락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미술가이면서도 왜 공식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세요? 인간이 습성화된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하는 한 그 생활 자체가 도저히 멜로드라마 이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손창섭의 소설 설중행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숫제 연극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내심이 다른 것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 진실한 체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못한 일체를 감추고 그 얼굴에 또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며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마치 인생의 한 정형이기나 한 것처럼 떠벌리지만 그 행위도 결국 하나의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냉철한 눈으로 봐야만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다. 지금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라도 냉철한 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연극 속에 필요한 대사의 한 토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살벌한 인생인가. 해밍웨이는 인생을 투우에 비유했는가 하면 모라비아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희극이라고 단정했다. 클로델은 인생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희곡은 한없이 현명하고 선량한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것은 이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희극의 주인공이지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파란 곡절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을 관찰함에 있어 먼저 그 행동을 보며 다음은 행동의 동기를 보며 다음은 행동의 목적을 살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어찌 속일 수 있으랴. 말은 아낄수록 값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 온 집안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부모는 아이가 만 한 달이 되자 아이를 안고 나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손님들로부터 길조의 말을 한 가지씩 들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돈을 많이 벌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바탕 들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벼슬을 하게 되겠군요. 그 사람은 이에 몇 마디 겸손해 하는 말을 되받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죽게 되겠군요.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매를 흠씬 얻어맞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말을 한 것이었고 부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은 보답을 받고 필연적인 것을 말한 사람을 얻어맞기만 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물었다. 저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얻어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노신의 작품 입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의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다. 길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술에 취했어도 말을 아껴라.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장부이다. 헤로도토스는 술을 마시면 말의 날개가 돋쳐서 방향무인하게 뛰놀게 된다고 경고했고 루크레티우스는 술이 우리들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함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함과 채머리와 난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느덧 술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몸을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나라의 순우고는 재치와 해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시 위왕은 잔치와 사치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위왕이 순우곤에게 주량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대에 취할 수도 있고 한 섬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위왕이 다시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전에서는 한 대만 마셔도 취하지만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면 8말을 마셔도 취기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해가 저물어 젊은 남녀만 남아한데 어울려 놀다 보면 술판도 어지럽게 되고 흥은 극에 달하게 되지요. 이때면 신의 주량은 한 섬이 좋게 됩니다. 문제는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있습니다. 술이 극에 달하면 혼란은 당연히 뒤따르는 법입니다. 순우곤의 말에서 위왕은 크게 깨닫고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전념하여 다시금 제나라의 국위를 크게 떨쳤다고 한다.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 그것이 안 되면 적게 마시라. 글래드스턴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이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적을 만난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모기가 사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나은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는 것은 남편과 다투는 아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세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내킨다면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떻겠어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모기는 사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콧구멍 둘레에 털이 나 있지 않은 부분을 물었다. 사자는 발톱으로 자신의 얼굴에 많은 상처를 낸 다음에야 싸움에서 물러섰다. 모기는 의기양양해졌다. 그러나 모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다. 거미에게 잡아먹히면서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과 싸워서 이긴 자신이 거미처럼 하찮은 벌레에게 먹히고 많은 운명의 장난을 슬퍼했다. 이솝우화 속의 이야기다.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속담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못살게 군다는 뜻이다. 또 친족이나 친척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빗대어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라고 한다. 싸움이란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 잘 벌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조금만 자기를 굽히면 비껴갈 수도 있는 일을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책은담의 가르침을 보자. 권세 있는 사람이 서로 겨루고 영웅호걸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개미가 비린내 나는 것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모기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바늘 서듯 해도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풀무로 금을 녹이고 끓는 물로 눈을 녹이는 것처럼 해소되기 마련이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적을 만난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한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취모멱자란 말이 있다. 털을 헤치며 흉터를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슬린 돼지가 다라맨 돼지 타령한다는 것은 자기 흉은 모르고 남의 흉만 탈을 잡고 나무란다는 뜻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으로 사람들은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이 10가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만 같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자기의 잘못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 모든 잘못과 고슴도치는 바늘 없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과오에는 뚜렷한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도 없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쑥스러운가. 법구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라.